자, 3주 3강 들어갈게요. 지대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대론에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지대론에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는데요. 물론 여기는 이제 고전합화와 신고전합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대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에 나와 있는 이문서대로 가게 되면, 자,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자,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지가라고 하고 우리가 지대라는 게 있죠. 자, 지가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토지의 가격.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한테 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대라는 토지의 대가에 임대료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저량이라는 거를 수용국 때 배우셨죠. 그래서 유량저량을 봤을 때 지가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고 지대가 토지의 임대료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걸 나누죠. 자, 투자론 때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할인율에 대한 개념과 같은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명동의 땅값이 비싸다. 그럼 임대료가 높죠. 그럼 지가와 지대는 비례관계고, 만약에 이자율이 할인율이 높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가가 낮아지니까 요거는 반비례관계다 하고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대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책에 보시지만 일정한 토지이용의 대가로서 토지의 사용료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 사용의 대가를 유량 개념이죠. 그래서 유량이라는 개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효공급에서 얘기를 했죠. 유량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가라는 건 뭐예요? 일정 시점에 토지를 화폐와 교환하는 대가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유량과 저량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대는 일정 기간의 토지의 이용의 대가로서 토지의 사용료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지대에 대한 특성은 유량이죠. 그래서 지가는 지대에 정비례하고 이자는 반비례한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지대론에 대한 구분이 오른쪽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른쪽에 차액지대론, 그 다음에 절대지대론, 입지대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입지대론은 튜넨에 의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차액지대론과 절대지대론만 얘기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농촌 토지는 지대는 비옥도가 중요하고 도시 토지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대이론이라는 자체가 맨 먼저 나온 게, 자, 지대론의 구분입니다. 지대론의 구분 들어가죠.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그 먼저 나온 학자가 리카도예요. 리카도의,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재설을 얘기합니다. 그럼 비옥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비옥도.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대가 비옥도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지주가, 자, 가나 다한테 땅을 빌려줍니다. 그 비옥도가 다르죠. 비옥도가. 자, 여기 이제 상급지가 되고요. 상급지가 되고, 여기는 중급지가 되고, 여기는 하급지가 됩니다. 하급지가 되고, 여기가 우둥지라면 여기가 열등지가 되죠. 그래서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상고에서 우리가 생산비를 뺍니다. 그럼 생산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 비옥도에 따라서 매상고가 틀리겠죠. 그죠? 생산비가 일정하다. 그럼 만약에 생산비가 100원 일정이에요. 그럼 매출액에 대한 수확액이 만약에 얘가 500원이다. 얘가 300원이다. 얘가 200원이다. 요 차익이 지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400원 벌겠고 200원 벌겠고,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는 만약에 100에서 100을 빼면 지대가 0이죠. 그럼 지대가 제로입니다. 제로라는 것은 한계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차익재설을 얘기를 했고 비옥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한계지에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 것을 설명 못했어요. 근데 자,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라는 학자는 이제 절대지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 우리가 비옥도가 아니라 소유권으로서 지주가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자체는 이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고 증명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익지대로는 리카도입니다.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에 오는 수학액의 차이가 지대고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옥도에 따라 틀리다 보니까 땅은 제한된 상태에서 부중성이죠. 자, 우리가 이 땅은 제한 상태에서 곡물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은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농지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대가 상승하니까 고가가 또 우리가 고가가 지대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가가 상승하게 되면 지대가 또 상승하게 돼요. 곡물 가격이 지대 형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옥도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지대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옥도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매로 비옥도 그러면 리카르도 찍으셔야죠, 그죠? 이렇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부중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학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 있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원칙을. 수학 체감의 원칙을 얘기한 학자는 리카르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문제를 경시했죠. 그래서 이 튀넨이라는 학자가 저번 시간에 나왔던 입지지대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수송비에 대한 위치를. 그래서 한계지의 생산비가 곡물 가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지에서는 100원과 100원이 똑같죠. 생산비하고 곡물 가격이. 그 다음에 절대설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절대설을 얘기를 하면서 토지와의 사유 재산으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소유권을 요구하죠. 소유권으로 지대를. 그래서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하니까 한계지에도 지대가 높다. 그러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곡물 가격도 높아진다.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암기하시는 편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비옥도 하면 리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르크스가 있다. 근데 저번 시간에 튀넨이라는 학자가 입지지대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옥도가 아니라 이제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수송비를 강조하는 학자가 튀넨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리카도 마르크스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마르크스. 그 다음에 이제 입지지대에서까지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튀넨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론은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그 파레토의 경제외의 경제지대 이론이다라고 오지선다에 학자와 학설만 나오고 그 외에는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26회 때 요번에 그 어떻습니까? 준지대라는 게 있어요. 마샬에. 그러니까 마샬의 준지대인데 마샬의 우리가 파레토 지대 이론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파레토는 경제지대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요게 어려운데요. 45페이지 4번 우리가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제지대 이론. 그럼 책에 보시면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엄니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생산 요소입니다. 자,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요소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토지하고 노동을 봤을 때, 자,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예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죠.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돌이가 지금 땅을 빌려줘요. 물돌이한테 가라는 용도로. 근데 용도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용도가 있어요. 그럼 나다라는 용도로 지대를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80만 원을 지대를 받습니다. 80만 원을 받아요. 80만 원을 받는데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을 받아요. 20만 원을 더 받거든요. 20만 원이 바로 경제지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80만 원 받는 부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전용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용 수입. 전용 수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만 원을 더 받는 것이 경제지대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안 나왔지만 그래프를 좀 그려드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임대공급선, 토지에 대한 임대수요곡선이 있다. 여기서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된다면 가격과 양을 곱한 게 지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칠판 주개를 생산한다. 그럼 생산하게 되면 공급곡선 아래 부분이 생산비예요. 여기가 우리가 더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급자의 잉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밑에 부분은 이제 생산비를 얘기하니까 전용 수입이 되고 더 받는 부분이 여기가 경제지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지대.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자,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희소성이 크죠. 더 받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 파이가 어렵기 때문에 더 받거든요. 그럼 공급 파이가 어렵다는 것은 비타협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은 자, 수요의 곡선과는 상관이 없어요. 공급을 하는 거니까 공급 곡선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더 받거든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더 가파르니까 경제지대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전용 수입이 적어지고. 그럼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100% 전용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하기가 쉬우니까 100%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완전히 서 있을 때는 다 100% 경제지대가 되고, 누워있을 때는 누구나 받으면 전용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의의 가시면 경제지대라는 건 어떻게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더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받는 총 수익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생산자 잉여다. 더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용 수입은 어떨까요? 최소 공급 가격으로서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불되는 우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총 수입은 전용 수입 플러스 경제지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 크기는 자, 제가 얘기했지만은 수요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그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하기 힘드니까 경제지대 비중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공급곡선 기울기가 안만하다는 건 공급하기가 쉬우니까 경제지대 비중이 작아지겠죠. 탄력적이면. 그 다음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서 있습니다. 그럼 토지로부터 얻는 수입은 100% 전액 경제지대가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은 입찰지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입찰지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학자 이름도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 알론소거든요. 그래서 알론소에 우리가 입찰지대 이론 46페이지는 이번에 제목을 이렇게 제가 볼게요.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입찰지대 이론. 그러면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한 사람이 그 지대를 지불력자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경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받기 위해서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한 사람이 낙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튜넨 이론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대고요. 자, 여기가 이제 도심에서 외곽입니다. 자, 산업에 따라서 지대 곡선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산업, 그 다음에 B 산업, 그 다음에 C 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대가 형성한다는 저번에 이제 이 튜넨 이론처럼
안쪽은 A가 입지하겠고 얘는 B, 그 다음에 C가 입지하죠. 그래서 안쪽은 우리가 보통 상업지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고 우리가 공업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곡선을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당연히 우하향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주체가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한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최대 지불할 능력이죠.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그래서 가장 키 포인트는 지대 지불 능력.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최대됩니다. 최대인 사람한테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낼 수 있는 의사가 최대인 사람한테 낙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찰대 곡선은 좀 전에 각각의 입찰대를 연결한 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기울기는 단위당 한개 교통비를 이용주체별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기울기를 봤을 때, 우리가 기울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위에가 단위당 한개 교통비가 올라갑니다. 단위당 한개 교통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죠. 이용주체별 토지 사용량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저걸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원점을 이용해서 이제 볼록한 건데요. 자, 지대를 보고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하향한다는 이 곡선이 기울기를 봤을 때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여기는 딱 면적을 봤을 때 거리는 같아요. 1km 같다 그러면, 자, 기울기가 틀리다는 거죠. 여기 가파릅니다. 크고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쪽은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 사용량을 줄이고 나가서 토지 사용량을 늘리잖아요. 교통비는 일정하다 가정할 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쪽은 밑에가 높으니까 기울기가 크고 나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입찰지대 곡선의 지불 곡선의 기울기는 도심 안쪽이 가장 급경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급경사일수록 중심지에 가까이 입지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우리가 토백화에 대한 연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백화 연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백화 연구. 자, 그래서 노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노스 교수가 우리가 캔사스에 있는 토백화시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가구배 현상이라는 것은 일본 말이에요. 집가구배 현상은 이제 일본에서 그 노스 교수가 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구배라는 얘기를 쓴 거죠. 그래서 집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울기라는 자체는 아까 밑변분의 높이가 안쪽은 기울기가 크고 나갈수록 기울기가 작죠. 그래서 안쪽일수록 우리가 집가 하락에 대한 율이 크다는 얘기죠. 자, 명동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도 집가 하락이 크죠. 근데 우리가 외곽에 있는 농촌 도시는 조금만 나가도 집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하락률이 작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노스 교수가 소도시에 있는 캔사스에 있는 토백화를 연구하는 로 삼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스죠, 노스 교수. 그래서 집가와 토지용의 집약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집가는 도심 중심지가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집가 구조를 이제 급경사를 이룬다. 대도시에는 적용이 곤란하고 대도시의 집가 구조는 완만한 물결 구비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소도시와 대도시에 대한 지가 구조가 틀려요. 자, 소도시는 어떻게 돼요? 지가가 있다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단순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는 어떻게 이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도심, 중심 핵 12지라고 하거든요. 중심 업무지구가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화신백화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도시는 도심만 아니라 부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심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단핵이라고 배울 겁니다. 핵이 하나다, 중심 핵이. 근데 대도시는 어떻게 돼요?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도심이 있죠. 그래서 집가 구조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자, 아까 소도시는 단순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동에 땅값이 비싸지만 낮다가 다시 또 강남에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죠. 그래서 물결급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집가 구조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대로는 이렇게 해서 다시 본다면 지대에 대해서 차액지대설, 절대지대설, 입지지대론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이제 마샬의 준지대,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입찰지대 이론. 그래서 입찰지대 이론은 아까 메뉴에 가시면은 정상이윤이 제로가 아니라 또 초과이윤이 제로이다. 초과이윤을 포기하고 지대를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토베카의 지가구배 현상도 정리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26회 때 올해 때 나왔던 것은 이 지대이론하고 도시공간구조를 같이 묶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각각 한 문제씩 배정됐는데 또 같이 묶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론으로 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 정책론으로 가셔서 48페이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론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은요, 문제 비중은 한 4문제에서 5문제로 배정이 돼요. 4문제에서 5문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부동산과 인간이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악화돼서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개입을 하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에 대한 공적인 노력 과정이죠. 공적인 노력 과정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피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토지 정책과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주택 정책. 그래서 문제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과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을 핍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파트는 그렇게 문제 비중이 높지 않고 거의 다 나온다면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거의 나옵니다. 문제는 한 문제 나온다면 2문제에서 4문제가 여기서 다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첫 스타트를 끊는데요. 자, 일단은 가시게 되면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부동산 문제라는 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더 자세히 가겠지만 자연적 특성인 부중성에 의해서 토지가 부족합니다. 그럼 앞에서 부중성이라는 단어를 배우셨어요. 그럼 땅이 공급이 유한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강해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가고라는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는 투기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또 토지를 너무나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많은 토지 소유의 편중 등의 토지 문제와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주택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그 분배의 평등도 측정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 조금 더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기본서에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분배의 평등도 측정 지표를 이제 보겠는데, 자, 우리가 토지 소유 편중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건 뭐냐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문제를 파트를 가니까 일단은 분배의 측정 수단으로 가서 우리가 본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밑에 10분위 배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위 배분율 또는 10분위 분배율이라고 하거든요. 10분위 분배율.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10분위 배분 맞고 분배도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10개의 분위로 나눠봐요.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19. 그래서 20%의 상위층과 그 다음에 40%의 하위 계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위가 40%가 소득에 대한 합계율을 상위로 나누거든요. 20%로. 자,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그 평등해지려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소득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분자가 더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배율이 클수록 분배가 개선되죠.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기법을 제가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10분위 배분율 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고 이것을 열등분으로 나눕니다. 하위가 40% 가구의 소득의 합이 상위 20% 소득의 합과 비교해서 얼마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0분위 분배가 클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는 우리가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를 한번 들어보세요. 노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기본서에 나올 텐데, 자, 노렌츠 곡선을 갑니다. 노렌츠라는 미국 통계학자가 곡선으로서 평등을 얘기를 합니다. 반달 모양 곡선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린다면은, 자, 여기는 인구에 대한 누적 점률이고,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소득에 대한 누적 점률이에요. 퍼센트로 이제 본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각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100%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소득이 되고 좀 바뀌었네요. 소득의 누적 점률이고, 여기가 인구의 누적 점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구다. 인구의 누적 점률이다. 자, 그러면 100명이 있는데, 만약에 50%가 50명이라고 봐봐요. 그 다음에 소득도 100%인데, 만약에 여기가 딱 우리가 이 대각선 여기로 온다면, 자, 만약에 100원에서 50%니까 딱 50원이라고 봐봐요. 그럼 50명이 50원을 먹으면 또 50명이 50원을 먹어요. 근데 이게 굴곡이 커진단 말이에요. 점점. 노렌츠 곡선이. 그러면은 만약에 50명이 만약에 30% 먹는다. 그럼 30원의 소득이면 나머지가 7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50명에서 만약에 10%다. 그럼 10원의 소득이면 나머지가 90원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평등도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게 되면 배가 터지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불평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으로 갈수록 좋아요. 대각선은 완전 평등이 되고요. 평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배가 터지는 부분은 완전 불평등이 되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평등이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외우시는데, 자, 피자를 먹는데 한 4명에서 시켰어요. 근데 한 명이 자꾸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죠? 그럼 배가, 저 배보세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배가 들어갈수록 좋죠. 굴곡이 작을수록 평등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로렌츠는 대각선이 완전 평등선이고 수평선은 완전 불평등선에 해당되므로 로렌츠 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즉 아래쪽으로 굽을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커진다. 자, 배가 이렇게 나올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로렌츠 곡선이 미국의 통계학자가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 프랑스의 진이라는 학자가 개수로 수치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0부터 1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얘는 개수죠. 숫자로 나타나요. 수치화로.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요거를 이제,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입문서에 나왔으니까 해드리는데, 자, 요게 A하고 B라고 봐봐요. 그러면 얘는 전체 면적 AB,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전체의 A 플러스 B에서 로렌츠 곡선이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A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0으로 가게 되면 대각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면적이 아예 없죠. 그래서 전체 A 플러스 B에서 대각선이니까 0이 돼요. 근데 1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A 플러스 B에서 전체 A 플러스 B니까 1로 갈수록 완전 불평등이죠. 그죠? 얘도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작아야 되는데 10분위만 커야 된다. 그래서 진위 개수도 0과 1 사이에서 진위 개수 값이 클수록 불평등가 더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셔서 분배에 대한 측정 수단이다. 그래서 배가 나오면 안 되죠. 들어가야 된다. 진위 개수도 작아야 된다. 근데 10분위만 커야 된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렇다면은 좀 전에 제가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토지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토지 문제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물리적 토지 문제와 경제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토지 문제. 토지가 부족해서 그렇죠. 부족 문제. 자, 이게 이제 양적 문제라면 질적이 경제적 토지 문제인데요. 경제적 토지 문제. 자,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부중성 때문에 땅이 한정돼 있죠.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집가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집가구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는다는 얘기죠. 투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집가구라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문제와 이 경제적 문제는 연관이 되죠. 물리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 토지 문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중성 박스. 부중성에 인해서 토지 자체의 물리적 공급량이 고정되어 발생해서 토지 절대량이 부족하고요. 땅이 희소하다 보니까 밑에 토지의 공급에 비해 토지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그에 따라 토지 가치가 급등하고 집가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가구로 인해 토지 소유 편중이라든지 투기 등의 문제가 연이어서 발생하는 게 경제적 토지 문제로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봅니다. 특히 이제 집가구라는 게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집가구는 부중성 때문에 생기겠죠. 요것만. 그럼 나중에 이제 집가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폐단, 단점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27회 때 나온다. 그럼 집가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갈라서 우리가 또 보는데, 그럼 주택 문제를 볼게요. 자, 주택 문제라는 것은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양적 문제와 질적이 있습니다.
자, 양적은 수요가 많고요. 지금 주택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면 내 살 집이 없는 거죠. 근데 질적은 사는 집은 있는데 내 집이 후져서 그래요. 자, 그럼 이거는 주거 수준이 낮아서 옵니다.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집에 금이 갔어요. 불량주택이 돼버렸죠. 근데 갑돌이는 집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집이 없어서 문제고 집이 있는데 집이 후진 문제는 질적이다. 양적이 해결한 다음에 질적이 있는 거죠.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현상을 필요한 주택수에 비해서 실제 주택수가 미달하는 것을 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과 질적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필요 공가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공가율을 가지고 이제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양적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자, 인구가 증가하면 더 양적 수요가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핵가족과 가구가 분리하면 양적 주택 수요가 더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양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에 필요 공가율의 증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 공가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공가율은, 자, 비어있다, 집이 비어있는 비율이에요. 자, 집을 다 지어놨는데 비어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자, 이거는 적정 공가율 또는 합리적 공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 가구가 산다. 자,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보급률은 시점마다 틀리는 절약 개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100가구가 산다. 그럼 100채를 지어주면 딱 100%가 되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주택의 가구 수가 100인데 100가구를 만들어준다. 그럼 주택 보급률이 딱 100%가 되죠. 근데 시험 문제 양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야 된다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공가율이 만약에 5%다. 그럼 105채를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 주택수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필요공가율이라는 자체는, 자, 만약에 한 채 정도는 비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사 갈 수가 있잖아요. 없으면 이사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한 채가 모자라는 거니까 양적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필요공가율 증가도 양적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필요공가율에 대한 증가, 결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사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합니다. 신학기가 돼서. 그럼 필요공가율이 증가라는 자체는 그만큼 양적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필요공가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비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양적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혼율의 증가도 양적 문제가 양적 수요가 늘어나고요. 공공사업에 의한 주택 철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니까 주택이 더 필요한 거죠. 새로운 주택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은 주거 수준이 낮아서 오죠. 도덕 때문에 그런데 주택 가격이 높거나 주거비 이 부담 능력이 낮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주거 수준이 저하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질적 수요를 증가하는 요인은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이 주민의 소득이나 생활순위 향상에 따른 고급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더 좋은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요. 신건축자재 개발이라든지 주택금융의 확대는 돈이 적더라도 더 좋은 주택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대세의 확충 등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으로 더 주택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 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의 특징으로 가겠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다 정책 파트에서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중에서 특히 저는 주택 문제를 여러분한테 추천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49페이지는 간단하게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만 이제 따져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입니다. 특징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비지혜라고 이제 보통 외우는 거예요. 악비지혜. 자, 악은 악과 성향입니다. 자, 비는 비가역성. 자, 지는 지속성. 또 해는 해결수단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비지혜로 보통 외우시는데 오지선다니까. 자, 그럼 악화 성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부동산 문제가 작은 문제로 시작이 돼요. 작은 문제로 시작이 됐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는 큰 문제로 악화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로 악화. 그러면 큰 문제로 악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더 우리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나빠지면 계속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악화 성향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50페이지. 그래서 악화 성향이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이 기울이지 않고 방치한다면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문제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 이제 비가역성은 한 번 악화가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어렵다.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비가역성이라는 뜻은, 자, 우리가 어때요? 안일비, 가능하가, 거스를력, 성질성. 그래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빠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비가역성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 문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발생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자체는, 자,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우리가 악화 성향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지속된다. 그 다음에 계속된다. 네, 해결수단의 다양성을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좀 헷갈려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배 나온 문제도 심각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악화 성향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나이 들면 더 배가 더 나오죠. 자, 비가역성은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나오면 또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지속성이라는 자체는 어디가 어떻습니까? 또 집어넣었다가 요현상,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죠. 계속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해결수단의 다양성은 해결수단의 개별성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동산은 종합운용 과학이기 때문에 종합정책을 씁니다. 단순 정책이 아닙니다. 종합정책을 쓰기 때문에 해결수단이 다양성이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 해결이 곤란하다는 거,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부동산 해결수단의 복잡 다양성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 원인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해결수단도 복잡 다양성을 갖고 따져서 종합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위에 있는 발생 원인의 복잡 다양성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얽히게 설키게 있죠. 그래서 해결하는 데도 다양하더라. 그래서 개별성이 아니다. 다양성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인데 토지 문제가 더 부중성 때문에 집가구라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더 공부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거의 이제 시험 문제는 부동산 정책 파트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페이지 50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정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정책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부동산 문제가 발생해서 밑에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걸 개선하는 목적으로 공적인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타트가 우리가 이제 뭘 염두인지 배우셔야 되냐면 부동산 정책의 정의
받고요. 가볍게 받고.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목적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부의 시장 개입 목적,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 그죠? 이렇게 정부의 시장 개입의 목적도 같지만 이유, 왜 개입을 하느냐,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와서 제가 이제 편법 야매를 만들었는데, 자,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자, 이 시장이라는 자체는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잘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돌아야 돼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가도요, 있는 사람이 너무 먹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여러분들과 저같이 다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정책을 피는 게 우리가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공주택을 배우시겠지만, 자, 공공주택을 좀 싸게 우리가 공급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저소득층들이 형평성 맞게끔 또 우리가 된다는 기능이고요. 근데 시장이 너무 안 돌아가도 문제예요. 그걸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경제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거와 경제적을 구분하신다면, 자,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세요. 그럼 항상 얘기하는 게 복지국가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다라는 건 정치적 기능이에요. 근데 시장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게 경제적 기능이죠. 근데 둘 다 우리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를 제가 야매를 만든 이유가, 저소득은 시장 실패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이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경제적 나오면 항상 시장의 실패를 떠오르세요. 그 다음에 저소득에 지읒 들어가죠.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에 지읒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편법을 이용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정치적이라는 자체는 저소득을 찾으셔야죠. 그 다음에 경제적은 시장의 실패 수정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정치적은 사회적 목표 달성 박스, 그 다음에 저소득 박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해서 정치적 기능을 합니다. 근데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밑줄 쳐야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외부 효과가 시장의 실패예요.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를 나타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는 것도 이 경제적 기능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지구제도 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토지를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정부가 부의회복과를 제거시켜서 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 기능에 들어간다. 그러면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니까 개입을 하고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것도 우리가 외부 효과를 제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염두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은 정치적과 경제적 기능이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게 있어요. 자, 봅니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있죠. 자, 크게 본다면 외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가 있고, 그 다음에 독과점, 그다음에 시장의 불안전성,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불안전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제가 이번 3주 우리가 그 3강까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4주 일광서부터는 이 시장 실패의 원인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